지난 네이비썰에서 미 해군은 타사파론과 해전에 이어 콜롬방가라 해전마저 압도적인 순양함 전력 격차를 가지고도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며 일본의 도쿄 익스프레스 저지마저 실패하며 전술적 패배까지 맛보았다. 마치 과달카날 전역에서의 싸움 이후 이곳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 조지아 섬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갔고 적은 양이긴 하나 아군에게 보급할 수 있어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쿄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일본군의 보급은 고립작전을 실행 중인 연합군에게 그리 달가운 사실은 아니었고 연합군에겐 도쿄 익스프레스를 저지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비수라고 할 수 있는 수레전대를 박살내고 승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온 해전이 있었으니 오늘 얘기할 네이비썰은 구축함이 보여준 역전극 벨라만 해전이다. 1943년은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개시된 이후 42년 말까지 일본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과달카날 섬을 두고 바다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지만 일본군은 미군에게 우위를 점점 잃어가기 시작한다. 먼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군은 제공권을 잃어버렸고 과달카날 해전에서 제해권을 잃어버린 결과 과달카날 섬에서 완전히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드디어 미군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있었으니 바로 야간전이었다. 수평선까지도 볼 수 있는 낮과는 달리 불빛 하나 없는 밤바다는 정말 칠흑과도 같아서 우월한 함포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일본군은 이런 점을 주목해 구축함들이 일시에 돌격해 어뢰를 발사하고 포격을 실시해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전투함들을 격침시켜버리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 전술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사보섬 해전에서 중순양함 4척을 침몰시켜버렸고 타사파론가 해전에서는 중순양함 1척을 침몰시켜버렸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일본군의 군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일본군은 함대 결전사선과 점감 요격작전의 근거에 전함과 중순양함으로 구성된 주력함과 경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된 보조함을 따로 분리해 운영했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점강 요격 작전인데 함대 결전을 하기 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적의 주력함을 보조함으로 공격해 적 전력을 깎아낸다는 개념이었다. 물론 제대로 싸운다면 보조함 따위가 거함 거포의 주력함과 포격전으로 이길 수 없겠지만 뇌격전이라면 달랐다. 그래서 일본군은 경순양함을 기함으로 뇌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축함을 묶어 수레전대를 만들었다. 특히 제2 수레전대는 일본 해군 내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장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들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기 충분했었다. 그래서 이들을 꽃의 제2수전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군이 사용한 산소어뢰인데 산화제로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여 취급이 까다로웠으나 태평양 전쟁에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와 파괴력은 여타 다른 어뢰와 비교해 압도적이었다. 정리하자면 수레전대는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산소 어뢰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전대였고 일본 해군에서 가장 숙련된 장병들이 모여있는 일본 해군의 비장의 무기였다. 이 수레전대는 43년이 되어도 여전히 미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순양함 헬레나를 침몰시킨 장본인들도 이들이었다. 어찌나 두려웠던지 더 이상의 순양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축함들은 함대 전방과 후방에서 순양함들을 호위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금지할 정도였다고. 이런 소극적인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는 달리 구축함장들의 불만은 폭발해 있었다. 미 구축함은 해전 시 항상 순양함의 앞뒤를 호위하면서 일본 구축함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구축함장들은 해전이 없을 때에도 늘 일본 잠수함을 쫓아다니고 선단을 호위하고 지상 목표물의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정찰, 조난자 수색 및 구조를 하는 등 함대 내에서 온갖 잡다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지만 정작 해전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보여줄 기회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제12 구축함 전대장 무스부르거 중령은 도쿄 익스프레스를 저지하는 데에는
구축함만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할 정도였고, 구축함 전대장 알레이버크 중령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알레이버크 중령은 아군 구축함들도 술의 전대와 충분히 싸워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피해들은 기함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구축함을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형 SG 레이더에 주목했는데, 이 레이더는 자함을 기준으로 적의 방위와 속도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먼 거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함대가 발견되면 구축함 전대를 둘로 나누어 정면과 측면에서 기동하면 어뢰로 선제 공격을 가하고, 어뢰 명중과 동시에 일본 함대에게 함포 사격을 가하여 경멸하는 전술을 개발한다. 1943년 8월 5일 스기우라 카주 대자가 지휘하는 구축함 4척은 쇼틀랜드를 출항, 콜롬 방가라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또다시 도쿄 익스프레스가 시작된 거였다. 본 급행에는 콜롬 방가라에 전달할 병력 902명과 물자 72톤이 실려 있었다. 스기우라의 함대는 미군 정찰기에 포착되긴 했으나 계속 전진해 6일 23시 30분경 벨라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무스브러거 중령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작전에 투입할 경순양함이 없어 구축함 전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그는 알레이버크 중령이 창안한 전술을 사용해볼 생각이었다. 제31 이 임무군은 일본군을 요격하기 위해 콜롬 방가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 제12 구축함 전대와 제15 구축함 전대가 2열로 진영을 나누었다. 정찰기의 보고로 이미 일본 함대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제31 이 임무군은 SG 레이더로 일본 함대를 포착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23시 33분경 임무군으로부터 방위 351도, 거리 18km에서 던랩이 레이더로 일본 함대를 발견했다. 던랩을 시작으로 다른 구축함들도 일본 함대의 위치를 확인했다. 4척의 일본 구축함들은 25노트로 남하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달빛도 약했고 유키카제와 같이 전파 역탐을 가진 구축함도 없었기 때문에 스기우라의 함대는 무스부르거의 임무군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3시 39분경 무스부르거 중령의 제12 구축함 전대는 침착하게 어뢰를 준비하고 355도 방향으로 변침하며 일본 함대와 반항전에 들어가는 경로를 잡았다. 동시에 제15 구축함 전대는 좌현으로 크게 돌며 일본군 구축함들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일본 함대와 스쳐 지나가게 된 제12 구축함 전대는 5.8km에서 63초 만에 24발의 어뢰를 투사하며 벨라만 해전에 막을 올렸다. 어뢰를 투발한 직후 제12 구축함 전대는 우현으로 변침하며 후퇴한다. 때문에 일본군은 제12 구축함 전대가 어뢰를 발사할 때까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미군 순양함들의 패전 이후 미군은 도쿄 익스프레스를 저지하기 위해 PT보트만으로 기습을 가했기에 이번에도 미군이 PT보트로 방해할 것이라고 속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일본 함대는 전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뢰병들은 모두 견시 임무로 돌려져 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탓에 하기카제의 견시가 어뢰를 이미 발사하고 돌아가는 제12 구축함 전대를 발견하고도 PT보트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15 구축함 전대가 접근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본 것이 어뢰정 따위가 아닌 미군의 구축함과 조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함내 사이렌이 울리며 수병들에게 전투 배치를 다독였지만 때는 이미 늦어 견시가 어뢰를 발견하였음에도 어뢰를 피하지 못하고 선두의 세 척이 어뢰 다수에 피격되며 사실상 전투의 결말은 이미 이때 정해져 버린다. 한편 함대 후미의 위치에 어뢰를 피한 시구레는 미군을 향해 어뢰로 반격에 나섰지만 어뢰가 명중함과 동시에 제15 구축함 전대는 일제히 함포로 일본 구축함들을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 사실상 확인 사살이라고 해도 무방한 사격이었고 23시 47분경에 스택이 추가로 발사한 어뢰에 카와카제가 피격되었다. 만신창이가 된 카와카제는 52분경 침몰했고 유출된 기름에 불이 붙으며 전장에 화마를 일으켰다. 어뢰 발사 후 잠시 후퇴했던 제12 구축함 전대도 다시 돌아와 폭격에 가세한다.
측면과 정면에서 완전히 포위당한 형태로, 안 그래도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수 대응을 하기도 벅찬 일본군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신세로 전락한다. 8월 7일 0시 10분경 결국 포격으로 아라시의 탄약고가 유폭되면서 두 번째 희생양이 된다. 대폭발을 일으키는 아라시를 보고는 승산이 없다 판단한 시골에는 연막을 치며 후퇴하게 되고, 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기함 하기카제 또한 6척의 미군 구축함에게 집중 포격을 받고 탄약고가 폭발하며 아라시의 뒤를 따라가며 벨라만 해전은 끝을 맺게 된다. 벨라만 해전은 야간전에서 전례 없을 정도의 승전이었다. 일본군이 입은 피해는 구축함 3척 침몰, 1210명의 병사들이 사망했는 데에 비해 미 해군은 수병 1명이 포 장전기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 전부였다. 이 승전보에서 가장 기뻐한 것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였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사보섬 해전, 타사파론가 해전, 콜롬방가라 해전 등 야간전에서 일본군의 배 이상의 전력을 투입했음에도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전술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전투를 벌였던 미 해군이었다. 1년의 전투에서 미 해군은 순양함의 레이더와 압도적인 연사력으로 일본군 수레 전대를 찍어 누르는 전술을 취했음에도 야간에서 어뢰를 상대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깨달았을 뿐, 규모 면에서 더 큰 함대를 가짐에도 패전은 미 해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벨라만 해전은 얼핏 보면 도합 구축함 10척의 소규모 교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의의는 항공모함이 참전한 전투보다 컸다. 레이더를 활용한 미 해군의 야간 교전 능력이 드디어 일본군을 압도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고 연패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그 승리에 니미츠 제독은 무스 부르거 중령의 판단과 결단력을 조목조목 칭찬한 장문을 보낼 정도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직 구축함만을 이용해 뇌격과 포격으로 적 수레 전대를 제압하는 전술을 창안한 알레이버크 대령은 본 해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이후 본인이 직접 지휘한 세인트 조지고 전투에서도 대승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후에 31노트의 버크라는 별명이 붙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 또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라고 명명되는 영광을 누린다. 반면 일본군은 오판과 레이더의 부재로 인해 그토록 자신하던 야간 수레전에서도 패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구형 레이더라도 있었다면 전투 개시와 동시에 전력의 75%가 사라지는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콜롬방가라 해전에서는 유키카제의 전파 역탐기라도 있었기 때문에 아인즈워즈 제독의 함대를 역추적할 수 있었지만 본 해전에서는 역탐할 수 있는 장비조차 없었다. 그만큼 일본군의 보급은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었고, 제30일 이 임무군이 자신들의 위치를 읽으며 들어올 때에도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손쓸 새도 없이 당하고 말았다. 이제 점점 일본군은 미군에 비해 우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공권, 그 뒤 재해권, 그리고 야간전까지 그동안 일본군이 확보해놨던 우위를 차례차례 미군에게 빼앗기고 있었고, 벨라만 해전 이후로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우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이 해전을 계기로 도쿄 익스프레스도 중단돼버려 일본군은 뉴 조지아 섬에서도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필리핀의 아래와 옆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서 회색이 짙어지기 시작한다.